재미있는 여인야담 한 번에 몰아보기. 때는 조선 중엽 숙종 때의 일이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목이 쉰 노파가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선가 들려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호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숙종 임금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귀를 기울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임금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비척거리면서 마치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궁궐들의 저쪽으로 걸어갔는데 자욱하게 끼어있는 짙은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렇게 김호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좁은 길이 숙종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하여 숙종은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그의 눈앞에 무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노파의 목소리는 바로 그 무덤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호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기이한 일이로다. 무덤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다니. 그러자 숙종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솟기 시작했고 등골까지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었어요. 순간 숙종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감을 느끼며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상감마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여 숙종이 번쩍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은 자기의 처소 아니었어요. 마마, 나쁜 꿈을 꾸셨나 보옵니다. 곁에 앉아있던 상궁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하였지만 숙종은 두 눈을 껌벅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자 마마, 어서 침전으로 드시지요. 하고 상궁이 권했지만 숙종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엉뚱한 명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지금 즉시 입직 승지에게 일러서 좌참찬 김호왕을 입궐시키도록 하라. 예? 밤이 야심하온데 어인일로. 임금의 말에 대전 상궁이 어리둥절해하며 묻자 숙종이 역정을 내며 다시 명하였어요. 어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예, 어명을 거행하겠나이다. 나인과 상궁들이 모두 물러가고 혼자 있게 된 숙종은 다시 한번 꿈속에서의 이상한 목소리를 생각하며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마, 좌참찬 김호왕이 등대했사옵니다. 그래, 어서 안으로 들라하라.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김호왕이 임금 앞에 부복했는데 한밤중에 부름을 받은 까닭을 몰랐기에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정좌한 숙종은 불안해하는 김호왕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경의 조상들 중에 안동 땅에 무덤이 있는 자가 있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숙종의 느닷없는 질문에 김호왕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왕이 무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의 집안 선사는 안동 땅에 있지 않사옵니다. 선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오. 때로는 선산이 아닌 곳에 묘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소. 혹시 안동 땅에 모신 선영이 있는지 찬찬히 헤아려보. 예, 알겠사옵니다. 그렇게 김호왕은 잔뜩 굳어진 얼굴이 되어 조상들이 묻힌 선산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그의 조상들 중에 안동 땅에 묻힌 분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가 친척들의 선산까지 범위를 넓혀 보았지만 역시 없었어요. 하여 임금께 아뢰기를 신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10대주 이내의 조상들 중에는 선산이 아닌 다른 곳에 묘택을 마련한 분이 없는 줄로 아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매우 기이한 일이로군. 전하, 어인 연유로 그런 것을 물으시는지요? 김호왕이 궁금해하며 묻자 숙종이 그 연유를 말하였어요. 이번에 우의정 자리가 비었기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좋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던 중에 참으로 이상한 꿈을 꿨소. 어디선가 귀곡성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에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소이다. 그곳은 천리밖도 더 되는 아득히 먼 곳이었는데 과인의 생각으로는 안동 땅이라고 느껴지는 산골이었소. 그런데 그 산중에 있는 무덤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란 말이오. 아, 예. 하운데 이상한 소리라 하옵시면?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 어떤 노파의 목소리 같았는데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김호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하더란 말이오. 그것도 몇 번이나 되풀이를 하면서 말이오. 예? 아니, 그게 무슨... 김호왕은 비로소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이한 것은 그 꿈을 과인이 한 번만 꾸었으면 모르겠으되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사흘 동안을 계속해서 꾸었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소.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라고요? 그렇소. 그래서 이건 뭔가 곡절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경을 부른 것이오. 그러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숙종이 이렇게 다시 묻자 김호왕이 잠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되물었습니다. 그 무덤이 안동 땅에 있었다고 하셨는지요? 그렇소.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어? 임금의 물음에 김호왕은 머리를 숙여 부복하며 말하였어요. 전하, 심려를 끼친 죄가 크오니 소신을 죽여주소서. 아니, 갑자기 왜 그러오? 숙종이 의아해하며 이렇게 묻자 김호왕이 얼굴을 들면서 말하기를. 벌써 10년도 더 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옵니다.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요? 예, 신이 미관 말직에 있었던 어느 해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나라의 명을 받아 휘릉이라는 곳에서 능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김호왕은 오래전에 있었던 그날의 일을 임금께 이야기하였어요. 김호왕은 눈이 내리던 그날 밤에 자신의 처소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능참봉 권아무개라는 자가 여종에게 주안상을 차려 찾아왔습니다. 하여 둘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권참봉이 문득 한쪽에 쌓여있는 책을 보면서 말하였어요. 나으리의 결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흔히들 미관 말직으로 출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글 공부와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큰 뜻을 품었던 선비도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배로 변하지요. 그런데 잠시 머무를 이곳에까지 수레에 책을 싣고 오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 별말씀을 부끄럽소이다. 김호왕이 머쓱해하며 이렇게 말하자 권참봉이 술잔을 입에서 떼며 물었습니다. 봄에 있을 과거에 응시하시겠죠? 그렇소. 이번에는 꼭 붙어야만 하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며 권참봉이 술을 권하자 김호왕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하였어요. 이번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야 한다오. 반드시. 반드시라 무슨 연유라도 있으신지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나에게는 원수진 사람도 있고 은인이 된 사람도 있소이다. 김호왕은 술잔을 들어 단번에 쭉 마시고는 권참봉에게 건네주며 다시 말하였어요. 권참봉, 내가 왜 내년에 꼭 급제해야 하는지 그 연유를 한번 들어보시려? 예, 그러지요. 그러자 몇 잔의 술을 마셔 얼굴이 붉어진 김호왕이 계속해서 말하였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요. 내가 그때도 과거에 응시했다가 보기 좋게 낙방하여 시래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문제까지 생겼소.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강계부사로 있는 이종사촌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소. 아, 예. 하여 그 형을 만나면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불원천리기를 한다름에 찾아가지 않았겠소. 아, 그래서 어찌 되셨는지요? 헌데 반겨줄 줄 알았던 그자가 바쁘다면서 만나주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막에 여장을 풀었지요.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소식이 오지 않았다오. 때문에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자를 가까스로 만났더니 아래 것들에게 시켜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 한 종지를 내놓더군요. 나는 결국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형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것이 천리길을 걸어 찾아온 나에게 하는 대접이냐? 라고요. 그럴만도 하셨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온 뒤에 불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강계고 올 사람이 나를 재워주거나 내게 밥을 파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명을 내린 거지요. 어느덧 날은 저물고 때는 겨울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웬 여인 하나가 나타나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소. 그거 참 다행한 일이었군요. 그 여인은 그 마을의 기생이었는데 저녁 때 동원에서 원님이 하는 처사를 우연히 지켜보던 중 내가 호쾌하게 대하는 태도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더군요.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 여인의 말이 자기 집은 후미진 곳에 있어서 원님이 모를 것이니 푹 쉬었다가 떠나라고 하기에 천행으로 공경을 면할 수 있었지요. 하오면 원수란 바로 그 군수요. 은희는 그 기생을 이르는 말씀이셨군요. 맞소이다. 그나저나 내가 공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쑥스럽습니다. 자, 한 잔 더 하십시다. 그렇게 말을 마친 김호왕이 술잔을 들면서 권하자 권참봉이 미소 지으며 말하기를. 나으리의 관상을 보니 이번에는 꼭 장원급제할 것이옵니다. 고맙소. 그나저나 보아하니 권참봉도 이곳에 홀로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가솔들은 고향인 안동에 두고 오신 게지요? 그러자 권참봉은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식이 없소이다. 그럼 고향에는 부인이 계시겠군요? 그렇지도 않소이다. 아내는 자식 없는 것이 자기 탓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마음에 병이 생겨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소이다. 그 말에 김호왕은 공연한 것을 물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뒤늦게 후회하며 말하였어요.
참으로 미안하오. 내가 공연히 아픈 곳을 찔렀소이다. 원 별 말씀을 그렇지 않소이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이 갑자기 시끌시끌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여 권참봉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능지기들이 남노한 옷차림에 총각 하나를 끌고 오면서 떠들어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웬 소란인고? 하고 권참봉이 묻자 능지기들 중에 하나가 경내를 돌아보다 보니 이놈이 나무를 베고 있기에 잡아왔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더벅머리 총각의 어깨를 짓눌러 꿇어앉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놈, 눈이 내리는 밤에는 우리가 야간 순찰을 안 할 줄 알았느냐?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능지기가 가슴을 턱 내밀며 호령하는 것을 보면서 권참봉이 능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이자가 정말로 나무를 베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요, 나으리. 능지기들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답하자 권참봉은 더벅머리 총각 쪽으로 눈길을 옮기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능에 있는 나무를 베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있었더냐? 그래, 어디 사는 누구냐? 난 그런 거 모르오. 허니 묻지 마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능지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짓밟으며 소리쳤어요. 이런 죽일 놈 같으니 어느 안전이라고 겁도 없이 감히. 멈춰라. 권참봉이 제지하자 능지기들은 발길질을 멈추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을 들어라. 권참봉이 명하자 더벅머리 총각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었는데 나이는 2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어째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고? 권참봉이 이렇게 조용히 묻자 더벅머리 총각은 다시 퉁명스러운 말투로 반문했습니다. 연유를 말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 뭐라고? 그놈 참. 권참봉이 어이없어하며 반문하자 그는 아예 눈을 감으면서 체념하듯이 말하였어요. 배가 고파서 대답할 힘도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아니 이놈이. 참봉님, 이놈을 당장 물꼬를 낼깝쇼. 보고 있던 능지기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묻자 권참봉이 한참 동안 그 총각을 쏘아보다 말하기를. 누가 광에 가서 쌀 2말만 가지고 오너라. 예? 그게 무슨? 명령을 받은 능지기들이 얼떨떨해하면서 서로의 얼굴들을 바라보자 권참봉이 다시 재촉했어요. 왜 그러고들 서 있느냐? 쌀 2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아 예. 한편 김호왕은 처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참봉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능지기 하나가 쌀자루를 가지고 오자 권참봉이 그 총각을 보면서 말하였어요. 내가 지은 죄는 매우 무겁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을 것 같아 살려준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으니 이 쌀을 가지고 어서 돌아가라. 더벅머리 총각은 그제서야 놀란 얼굴이 되어 권참봉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는데 놀란 사람은 그 총각만이 아니었어요. 능지기들도 방 안에 있던 김우왕도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여 능지기들이 그 총각에게 쌀자루를 쥐어주자 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돌아서더니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때문에 능지기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권참봉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런 놈을 왜 그대로 보냅니까요? 능지처참할 놈을 쌀까지 주어서 말입니다. 하고 투덜댔지만 권참봉은 씩 웃으며 그들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방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묵묵히 앉아있던 김우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었죠. 아니 나으리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당황한 권참봉이 엎드려 맞절을 하면서 묻자 천천히 머리를 든 김우왕이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정말로 부끄럽소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요즘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키워왔는지 아시겠소? 그것을 소인이 어찌. 권참봉이 얼떨떨해하며 대답하자 김우왕이 이어서 말하였어요. 그건 복수심이었소. 내가 장원급제하여 평안도 지방의 암행어사를 제수받게 되면 한달음에 강계 고을로 내려가 그놈을 봉고파직시키겠다는. 그렇게 해서 지난날의 원한을 풀겠다는 다짐 말이오. 아, 예.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미력이나마 성심을 다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오직 나를 구해준 기생 앞에서 그놈을 매장시켜 통쾌하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권참봉 덕분에 생각이 달라졌소이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참봉께서 오늘 밤 죄지은 자를 은혜로 베풀며 훈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지는구려. 오늘 참봉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였어요. 김우왕이 능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처소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중문 쪽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여 멈춰서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 능지기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놈 저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또 죄지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김호왕이 중문 안으로 들어섰더니 전날 밤에 보았던 그 더벅머리 총각이 채 녹지 않은 눈 위에 꿇어앉아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호왕이 이렇게 묻자 그를 족치던 능지기들 중에 한 명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어제 돌려보냈던 그놈입니다요. 왜, 또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렇사옵니다. 그때 권참봉도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붙잡혀온 더벅머리 총각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또 나무를 베었단 말이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참봉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요?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다른 능지기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놈은 법대로 시행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요. 김호왕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권참봉이 이윽고 탄식하듯이 말하였어요. 내가 하루 만에 또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러자 더벅머리 총각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무엇이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권참봉이 윽박지르듯이 묻자 총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어요. 죄송한 말씀이오나 제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끄러우니 그저 가난한 선비의 자손이라고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선비의 자손이라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죽기를 각오했기에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칠순이 넘은 늙은 어머니를 시집도 못 간 나이든 누이에게 떠맡기고 가는 것이 괴로울 뿐입니다. 뭐라고? 칠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권참봉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묻자 총각이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하기를. 어제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를 베풀며 풀어주신 나으리의 은혜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날씨가 하도 춥고 멀리까지 갈 힘도 없어서 또 나무를 베게 되었습니다. 쌀은 어제 주셔서 있긴 하지만 생쌀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또 지은 것은 사실이니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폭 숙이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권참봉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김호왕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지은 죄는 미우나 듣고 보니 형편이 매우 딱한 것 같사온데. 그러자 김호왕은 머리를 몇 번 끄덕여 보이고는 이어서 능지기들에게 명하였어요. 너희들은 모두 다 물러가 있거라. 그렇게 능지기들이 모두 중문 밖으로 사라지자 김호왕은 더벅머리 총각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래, 모친의 연세가 지금 몇이신고? 금년에 74이 되셨사옵니다. 그럼 누이의 나이는? 30이옵니다. 30이라. 하고 뇌아리던 김호왕이 다시 말하기를. 누이가 그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간 것을 보니 어딘가가 흠이 있는 게로구나. 그러자 공손하게 대답하던 총각이 갑자기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반발하듯이 말하였어요. 흠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직 가난하다는 것이 흠입지요. 그래? 그렇다면 말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의 집안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말에 따르겠느냐? 김호왕이 엉뚱한 말을 던지자 권참봉은 의아해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고 더벅머리 총각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어요. 죄를 지어 죽게 된 몸이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사옵니까? 그러자 김호왕은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고는 다시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말이다. 내 누이와 이 참봉어른이 혼사를 맺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만사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다. 그 말에 총각은 크게 놀라는 얼굴이 되었는데 권참봉 또한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나으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권참봉이 묻자 김호왕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어요. 참봉께서 후사가 없이 또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사시는 것이 매우 딱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저 총각의 처지는 쌀말 정도로는 구할 수 없는 것 같군요. 그러니 두 집이 혼사를 맺게 된다면 저 총각은 노모를 봉양할 걱정이 없어지니 좋고 참봉께서는 노후가 쓸쓸하지 않을 테니 좋고 나라에서는 능을 침범하는 도벌꾼이 없어져서 좋고 그러니 일석삼조가 되지 않겠소? 그리고는 김호왕은 엄숙한 얼굴로 그 총각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봐라, 이렇게 중대한 누이의 혼담을 어찌 너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상의하여 허락을 하시면 즉시 달려오너라. 그럼 저를 풀어주시는 건가요? 총각이 엉거주춤하면서 묻자 김호왕이 그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어머니와 의논해보거라. 권창봉은 마음속으로는 김호왕의 제안에 박수를 보냈지만 겉으로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더벅머리 총각이 꾸벅 절을 하고는 돌아서자 김호왕이 권참봉의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권참봉, 추원이 들어가서 기다립시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중문 밖에서 엿보던 능지기들이 떠들며 말하였어요. 우리 참봉어른이 회춘하시게 됐구먼. 에이, 그놈이 목숨이 아까워서 꾸민 거짓말에 사람 좋은 두 양반이 속아 넘어간 거지. 글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구먼. 방으로 들어간 김우왕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권참봉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과 손은 모두 바둑판에 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김우왕은 그 총각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권참봉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며 은근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총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총각은 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나으리, 하고 부르는 총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김우왕이 방문을 열며 그래, 왔느냐? 하고 묻자 총각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모친께서는 뭐라고 하시더냐? 분에 넘치는 일이니 사양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시면서 고집을 피우셔서 허락받는 것이 늦어져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거 아주 잘 되었구나. 김우왕의 얼굴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되어 두 사람의 혼례는 서둘러 이루어졌고 이듬해 과거에 급제한 김우왕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 김우왕은 안동부사가 되어 안동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통인이 와서 김우왕에게 말하기를 사또 권참봉이라는 분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권참봉이 누구더라? 하고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사또, 휘릉의 능참봉이었던 이 사람을 벌써 잊으셨는지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에 눈을 들어서 보니 권참봉이 들어와 절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김우왕은 너무나 놀랍고 반가워서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권참봉,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요? 헤아려 보니 벌써 10년이나 지났더군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시다니. 김우왕이 진정으로 놀라며 중얼거리자 권참봉이 밝게 웃으며 말하기를 지난날 사또 덕분에 좋은 짝을 얻어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안동 땅에 수령으로 오시어 다시 뵙게 되었으니 하늘이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권참봉은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김우왕은 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예, 그때 사또께서 떠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능참봉직을 내놓고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죠. 아, 맞아.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또께서 장원급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곳 안동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잘 오시었소. 물론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예, 덕분에 외로운 줄 모르면서 살다 보니 아들 둘을 얻어 이제야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생겼죠. 아들을 둘씩이나 얻으셨다고요? 그거 정말로 좋은 소식이 올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사또께서 성주님으로 부임하셨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주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 단 하루만이라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습지요. 사또, 아무 때고 저희 집에 한번 왕림해 주신다면 가문누대의 영광으로 알겠으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은 무슨, 당연히 가보아야죠. 김우왕은 흔쾌히 응낙했으며 또한 권참봉이 청하지 않았어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 다음 날 저녁 때 김우왕이 권참봉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한 선비가 들어와서 엎드려 큰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권참봉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사또, 도벌꾼이었던 더벅머리 총각을 기억하시는지요? 아, 그래. 그때 그 총각이구만. 김우왕이 무릎을 치며 이렇게 중얼거리자 선비가 천천히 얼굴을 들면서 말하기를 사또의 은혜 백골란망이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바뀐 그대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감개가 무량하네. 이어서 총명하게 생긴 두 소년이 들어와 김우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권참봉의 자제들이란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김우왕은 흐뭇해하며 머리를 끄덕였는데 두 아들이 나가자 권참봉이 또 말하였어요. 사또,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옵소서. 어서 말해보시오. 우리 집 식구들이 이처럼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다 사또의 덕입니다. 모처럼 여기까지 오셨으니 저의 안식구도 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꺼려하지 마시고 잠시 내실에 드시어 절을 받으시죠.
김우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나 권찬봉을 따라 내실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안방마님인 권찬봉의 아내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저의 안식구입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김우왕이 그렇게 말하고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김우왕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이상한 소리였는데 그 순간 권찬봉 부부는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자 권찬봉은 이윽고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며 말하였어요. 사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김우왕은 움찔하고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방에는 염주를 손에 쥔 채 허공으로 시선을 보내며 무슨 말인가 웅얼거리고 있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8순이 넘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아, 장모님. 그때 노파가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김우왕이 자세히 들어보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김우왕이 정승이 되도록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여 김우왕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하고 물었더니 권찬봉이 쑥스러워하며 말하기를 예, 저를 사위로 삼아 집안이 안정된 것이 다 사또께서 베푼 은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축원을 드리기 시작하셨죠. 해서 후원의 단을 쌓고 낮이나 밤이나 사또께서 정승이 되게 해주십사 하고 빌고 또 비셨죠. 그러는 중에 늙고 병이 날 지경이 되셨으나 그 축원을 하시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는지 주무실 때 말고는 항상 저렇게 중얼거리신답니다. 그 말에 김우왕은 새삼스럽게 끓어오르는 감동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김우왕의 이야기를 다 들은 숙종은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듯이 김우왕에게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찌 되었소? 그런데 몇 해 전이었습니다. 권찬봉의 큰아들이 상경했다가 인사를 하러 저희 집에 들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외할머니가 아직까지 살아계시냐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 노파가 묻힌 곳이 안동 땅이라는 거요? 예, 전하, 그렇사옵니다. 돌아가시고 고향의 선산에 모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그 소리를 되풀이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숙종은 다시 한번 감동했는지 머리를 끄덕이면서 중얼거렸어요. 살아서 10년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빌었던 소원이라면 저승에 가서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 노파가 저승에서도 없는 그 소리가 과인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도다. 임금의 말에 김우왕은 매우 송구스러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연신 감탄하던 숙종이 승지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봐라, 우의정대감 퇴골하신다. 어서 모시도록 해라. 그러자 김우왕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가 천천히 머리를 들어 임금을 보았더니 숙종이 흐뭇해하는 웃음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짐이 경 같은 신하를 만난 것도 하늘이 내리신 복이 아니겠소. 자, 밤이 늦었으니 어서 퇴골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등궐하도록 하오. 예, 전하, 알겠사옵니다. 김우왕은 너무나 벅찬 감격 때문에 뒷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비척거리며 일어섰어요. 한노파의 지극한 축원 덕분에 정승까지 되었다는 김우왕은 훗날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라갔으며 그 노파의 지극한 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조선 문종 때 함경도 지방의 호족 출신인 이시애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초기에 조정의 북방민 회유 정책에 의해 중용되어 문종 1년에 정사품 벼슬인 호군이 되었고 세조 4년에는 경응진 병마절 제사를 거쳐 첨지중추 부사, 판회령 부사 등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어요. 그런데 세조가 왕권을 확립한 뒤 서서히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하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이에 불만을 가진 이시애는 자신의 지위 확보에 불안감을 느껴 결국은 동생과 함께 반란을 꾀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때마침 모친상을 당해 휴직 중일 때 그는 중앙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길도의 군민을 다 죽이려 한다는 등 지역 민심을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당시 함경도의 군권을 쥐고 있던 절도사 강효문이 길주에 오자 어여쁜 기생을 그의 숙소로 보내 술에 만취하게 해놓고 그와 그의 군관들을 살해한 뒤에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바로 세조 13년에 일어난 이시애의 난이었어요. 이시애는 그때 조정에 장계를 보내 강효문이 반란을 꾀했기에 자신이 강효문을 처형했다고 보고하는 등 자신의 반란을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절도사라고 자칭하며 북도민의 민심을 얻어 확고한 세력을 확보한 뒤에 단천과 북청 그리고 흥원을 공략했으며 기세를 몰아 단숨에 함흥까지 점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태평성대라고 자부하고 있던 조정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엄한 놈 같으니 지금 당장 군사를 보내 그놈을 잡아서 대령토록 하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세조는 박준을 도통사로 삼아 정규군을 편성하고 호조판서로 하여금 정규군을 돕게 하는 한편 절도사를 파견하여 급히 길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시애가 이끄는 반란군의 형세는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도통사와 절도사로 내려간 두 사람 모두 이름을 크게 떨친 용장들이었으나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방백과 수령을 죽이고 이시애를 도왔기에 반란군의 기세는 하늘에 미칠 것처럼 호호탕탕하였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걱정을 계속하던 세조는 생각다 못해 함경도 사람인 최윤손을 보내 함경도 백성들을 회유케 하였지만 임금의 명을 받고 임지로 내려간 최윤손은 즉시 이시애를 찾아가 오히려 반란군에 가담하였습니다. 때문에 반란군의 투지와 기세는 더욱 높아져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열세에 몰린 광군은 항원과 북청, 말령 등지에서 반란군과의 처절한 싸움을 거듭하였으나 백중지세여서 승패가 쉽사리 판가름 나지 않았어요. 특히 말령 싸움에서는 광군이 고전을 면하지 못했으며 많은 군졸들을 잃었기에 광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검을 뽑아든 이시애가 모두 죽여라. 놈들이 단 한 발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 소리칠 때마다 험난한 바위와 절벽을 이용해 포진한 반란군은 광군에게 폭우와도 같은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은 싸움은 8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광군은 결국 백척간두에 이르게 되었죠. 이처럼 위급한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겠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들 좀 해보시오. 제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하는 도통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중 강순이라는 한 제장이 말하기를 도통사,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옵니다. 그러자 그 말에 도통사는 두 눈을 크게 뜨면서 다급히 물었어요. 방법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요? 예, 말령 서쪽에 있는 큰 연못을 이용하는 것이옵니다. 연못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그렇게 그들은 늦은 밤까지 작전을 짰고 이튿날 새벽이 되었어요. 드디어 강순이 지휘하는 광군은 전날처럼 층암과 절벽을 이용해 포진해 있는 반란군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밀하게 움직인 또 다른 광군은 배와 뗏목을 타고 연못을 건너가 반란군의 배후로 향하였어요.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광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등을 보인 반란군의 전세는 순식간에 공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광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반란군들의 시체가 금세 작은 산을 이룰 정도로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시애는 내 운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것은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운명이로다. 어째서 내가 이런 전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탄식하며 그의 아우와 함께 스스로 칼을 들어 자결하였습니다. 반란군과 광군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인해 산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이 말령전투에서 이시애의 부장 김효원은 무려 5개나 되는 화살을 몸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용케도 죽지 않은 채 광군의 눈을 피해 안문산이 있는 북쪽을 향해 피를 흘리며 절룩거리면서 도망쳤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25이었으며 고향인 홍원에서 무명을 떨치던 장사였습니다. 그는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고을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것에 항상 분개하고 있었기에 자진해서 이시애의 반란군에 가담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항상 선두에 나서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세상 일은 젊은 그의 생각처럼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반란군이 갑자기 수세에 몰리며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중상을 입은 김효원은 비로소 이시애가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 아무런 명분도 없는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싸움에서 슬며시 빠져나왔던 것이었어요. 광군에게 잡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몸이었기에 김효원은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한 김효원은 이틀 밤낮을 부지런히 걸어서 간신히 안문산 중턱에 이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치고 부상당한 몸이었기에 험준한 산허리의 숲속에 쓰러진 김유원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살을 맞아 출혈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며칠 동안이나 굶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고향에 있는 늙은 부모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샘솟는 것처럼 흘러내렸죠.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밤하늘에선 조각달과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별빛을 바라보며 김유원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안문산은 말령보다 더 험준한 산이며 오직 남쪽 기슭에만 10여 호의 초라한 농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안문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냥꾼들이 안문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있어도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험한 곳이었기에 나무꾼들조차도 아예 안문산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문산 중턱에 지공사라는 절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절은 조선 초기에 지공법사가 몸소 지은 절로서 젊었을 때는 이질환과 함께 칼쓰기와 활쏘기를 익혔던 유명한 장수였답니다. 한때 그는 백보 밖에 있는 버드나무의 잎도 맞출 만큼 궁술이 뛰어났기에 이질환도 따를 수 없는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뜻한 바가 있었기에 이질환과 함께 이성계를 도와 공을 세우지 않고 절을 지어 스스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공법사는 안문산에 절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선대에 출중한 유지를 받들어 그 절을 지키고 있다는 믿기 힘든 풍문이 지공사와 함께 안문산 주위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김유원이 정신을 잃고 한참이 지나서였어요. 울창한 수림과 기암 절벽에 뒤덮인 안문산 중턱에 여명이 찾아오더니 나뭇잎들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쓰러져 있는 김유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던 김유원은 눈을 뜨지 못하였고 한참이 지나서야 온몸의 아픔을 느끼면서 두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요? 우선 이걸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곧 나아지실 겁니다. 김유원은 누군가가 자기의 입에 미음을 넣어주려는 것을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어요. 애써서 정신을 차리려는 김유원의 눈앞에 죽그릇을 든 젊은 여인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다 당신은 누구시오? 김유원이 더듬거리면서 묻자 여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였어요. 어머, 정신을 차리셨네. 저는 지공사를 지키는 사나라고 해요. 마음 푹 놓고 빨리 일어날 생각이나 하셔요. 그러면서 여인은 또 한 번 방긋 웃었는데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맑은 눈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산사의 창문 안으로 흘러 들어올 무렵 따스한 미음 그릇을 받쳐들고 방 안으로 들어선 여인이 김유원 옆으로 와서 다소곳이 앉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선한 낭자, 정말 고맙소.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소. 이미 잠에서 깨어있던 김유원이 누운 채로 산화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나저나 이곳엔 사나운 짐승들이 많을 텐데 어째서 연약한 아녀자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시오? 김유원은 그런 와중에도 젊은 산처녀의 일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기처럼 관가에 눈을 피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자도 아닌 젊은 여자 혼자서 깊은 산속에서 사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실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운을 받드느라고. 유은이요. 예, 그래요. 저의 오대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안문산 밖으로는 아예 나가지도 말라는 유운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문산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이제까지 여기서만 살아왔지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예, 그리고 화를 메고 나서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무섭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러자 듣고만 있던 김유원이 말하기를. 용서하시오 낭자. 내가 낭자를 안문산 밖으로 모시고 나가 세상 구경을 시켜주며 은혜를 갚고 싶지만 죄를 지은 몸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소. 네? 죄를 지은 몸이라니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김유원의 입안에 넣으려던 산화의 손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듯 바르르 떨었습니다. 전날 사냥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 김유원을 발견했을 때 화살에 맞은 상처를 보고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어요.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된 잘생긴 청년이었기에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공사로 데리고 와서 죽을 먹여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었죠. 따라서 그 같은 일은 자비심이라기보다는 처녀의 가슴 속에서 본능적으로 싹튼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라니 여인이 놀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소. 나는 죄를 지은 몸이요. 김희원은 자기가 안문산 중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여인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였어요. 스스로의 눈으로 본 세상의 잘못된 일들 때문에 반란에 가담했으며 죽지 않으려고 싸움터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지공법사께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유언을 남기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분은 자기의 후손들이 성과하기 뒤범벅이 된 세파 속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산 밖의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유언이 너무나 밉고 싫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산화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보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김희원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화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산화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여인을 자기가 지켜주겠노라고. 낭자. 도련님,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척이나 심했던 김희원의 상처는 의외로 빨리 아물어 며칠 후부터는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묘약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안문산 속의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산화와 김희원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느라 매섭고도 찬 겨울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두 사람은 둘만의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희원이 산화에게 갑자기 뜻밖의 소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산 밖에 세상으로 나갑시다. 김희원은 부모님이 너무도 보고 싶었고 그리운 고향 산천도 보고 싶어서 산화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죠. 서방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저는 그저 딸일 뿐이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선뜻 산을 나가기가. 하며 산화는 말을 흐리며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하였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훈도 있었지만 실은 김희원의 신상이 염려되어서였습니다. 물론 김희원도 산화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 허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한때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미 반란이 진압된 지 오래되었으니 누가 아직까지 나 같은 놈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겠소. 하며 김희원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부인인 산화를 안심시켰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백성들이 자기 하나뿐이 아니니 크게 괴념할 일이 안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버린 것이었어요. 하여 꼭 필요한 살림살이 몇 가지만 챙긴 두 사람은 그동안 정들었던 산사를 등지고 지공사를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산화와의 이별을 슬퍼하듯이 산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오르며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살았던 산사를 뒤돌아보는 산화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처럼 떨어져 발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산화의 모습을 바라보는 김희원의 눈가에도 어느덧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부인,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소. 허니 어서 갑시다. 그렇게 앞서서 걸어가던 김희원은 자꾸만 뒤처지는 산화를 재촉하며 산을 내려왔어요. 어서 고향으로 가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늙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한낮이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산 아래의 마을로 통하는 큰 길가로 나올 수 있었어요. 김희원은 잠시도 쉬지 않고 빠르게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보랏빛 꿈을 펼치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먼저 부모님께 문 안 드리고 이쁜 색시 얻었다고 친구놈들한테 실컷 자랑해야지. 그리고 초가상간이라도 지어놓고 산화와 함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었기에 김희원은 바보처럼 입을 벌리며 씩 웃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한 10여리쯤 걸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거기서라 김희원. 하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길가의 숲속에서 뛰어나온 병졸 두 명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도 또 다른 병졸들이 나타나 김희원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임금의 명을 받들어
중재인을 잡아 신문하는 일을 하는 관청의 순군들이었어요. 순순히 오랏줄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순군 하나가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이렇게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잔뜩 불알인 그들의 눈에는 모두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그 순간 김유원은 앞불사, 이런 낭패가 있나?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김유원은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틈을 보아서 도망치거나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뒤쪽에서 창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윽. 그러자 김유원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이 허벅다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었어요. 서방님, 소스라치게 놀란 산화가 김유원 옆으로 가려고 하자 순군 하나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어서 이놈을 묶어라. 말이 끝나자 순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김유원을 포승줄로 묶기 시작하자 산화가 피를 토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그러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 밖으로 나가지 말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듣지 않으시더니 이제 어쩌면 좋아요. 산화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다시 김유원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순군이 거칠게 몇 번이나 밀치고 쥐어박았기에 입에서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다시 절로 돌아가구려. 이건 하늘이 주신 어길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소. 미안하오. 순군들에게 끌려가는 김유원이 뒤돌아보면서 외치는 마지막 소리였어요. 그런 그의 눈에 가득히 고인 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죽더라도 서방님을 따라가겠어요. 하며 두 손을 짚고 일어난 산화가 비척거리면서 김유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순군 한 놈이 창 끝으로 산화의 가슴팍을 힘껏 떠밀어 뒤로 낮아빠졌지만 산화는 다시 일어나 울면서 김유원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나 산화는 계속해서 뒤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 끝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떠밀던 순군 놈이 에이, 시끄러워. 저리 비키지 못해. 하고 화를 내며 칼을 뽑아 산화의 어깨를 내리쳤기 때문이었어요. 윽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서 가슴 아래까지 길게 베어진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산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아, 여보, 괜찮소? 끌려가던 김유원이 몸부림치며 돌아서려고 했으나 그의 양팔을 움켜쥔 순군들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산화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고 김유원은 결국 순군들에게 이끌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었던 말령 쪽으로 사라졌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산화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발견되어 산 아래에 있는 주막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원에 대한 그 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낱 병졸이 아닌 군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산화의 몸속에는 김유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랄까.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연산군의 폭정에 일어난 중종반정에 김유원의 아들이 군관이 되어 반정에 참여했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함경도 일대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 순조 때 서경서라는 포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시라는 아름다운 소실이 있었는데 그 소실의 집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죠. 비록 성 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저택만큼은 매우 크고 넓었습니다. 그 집의 사랑방에는 성욱이라는 나졸 한 사람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는데 딱히 오갈 데가 없어 그 집에 기식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소실인 주씨가 살고 있고 몸종인 달래와 곰내가 함께 기거하며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소실 주씨는 미모가 고운 여인인지라 그 몸종인 달래와 곰내 또한 예쁜 처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들 네 사람이 크고 넓은 집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서는 한 달에 4-5번 소실의 집을 다녀갈 뿐 다른 날에는 성 안에 있는 본처의 집에서 지냈죠. 대개의 무반들이 그러했지만 서경서도 남에게 지지 않는 호색가였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은 마침 포도대장인 서경서가 소실인 주씨의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때문에 소실 주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몸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해야 할 달래와 곰녀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네, 이것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장 물꼬를 내던가 해야지. 안 되겠구만.
하고 화를 내면서 화장을 다 끝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대문을 여닫는 소리가 삐걱하고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영감께서 오셨나 보군. 하여 그녀는 초롱에 불을 밝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소리가 분명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고요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 마침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기에 주씨는 문 여닫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 부는 소리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일찍 자리를 펴려고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소실은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몸종 달래와 곰내가 선열이 낭자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소실은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고 마루로 뛰어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건장한 체격의 괴한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어요. 때마침 떠오른 달빛을 받아 그 괴한이 쥐고 있는 칼이 시퍼렇게 번쩍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대로 바깥 사랑채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여 나졸 성욱의 방문을 열고 황급히 들어간 소실은 그 자리에 쓰러져 혼절해버리고 말았어요. 한편 잠을 자고 있던 성욱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어두웠던 주변이 환해지자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소실 주씨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하여 성욱은 몹시 당황하였으나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는 손을 코끝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성욱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그러자 검은 두건을 쓴 괴한이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여 쏘스라치게 놀라며 허겁지겁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포도청 안에서도 매우 담력 있는 포교로 알려진 위인이었기에 본능적으로 그는 무사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놈, 도대체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 순간 성욱의 호통 소리에 정신을 잃었던 소실 주씨가 깨어나 그 괴한을 보더니 쏘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게 누구야? 옥체유잖아. 귀신이다. 그녀가 말한 옥체유는 그녀의 전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옥체유는 황해도에서 이방 노릇을 하다가 한양으로 올라와 서경서가 포도대장으로 있는 포도청에 출사했던 자였습니다. 옥체유와 주씨는 우연한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부가 되었죠. 그렇게 늦게 만난 그들은 실로 금실지락을 즐기면서 정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씨의 미모는 한 번 보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나에게는 과분하도록 아름다운 여인이야. 옥체유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열정을 기울여 부인인 주씨를 아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외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런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쁜 여자는 얼굴값을 한다는 옛말은 그녀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옥체유가 귀가하면 그녀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 갔었어? 하고 남편인 옥체유가 물으면 친구네 집에 마실 좀 다녀오는 길이에요. 하고 그녀가 대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속 상관인 포도대장 서경서가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 저녁 때 우리 집에 좀 왔다 가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하여 저녁 때가 되어 포도청이 파하자 옥체유는 곧바로 대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 앞에서 파수를 보던 포교가 의아해하는 눈치로 말하기를. 아니, 자네가 무슨 일로 여기를 왔나? 왜? 여기는 내가 못 올 데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뭐하러 왔느냐는 말이야. 알길 뭘 알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는군. 아니 그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의 처가 대장의 처소에 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인가? 내 처가 대장의 처소에 와 있다고? 이 사람 정말로 모르고 있었나 보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웅얼거리는 옥체유의 몸에서는 이미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여 그는 칼자루를 불끈 쥐고는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장이 아니라 상간마마라 하더라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 들어서자 그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만드는 일이 또 생겼어요. 방 안에서 포도대장 서경서의 목소리와 함께 자기 아내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여 문 앞으로 다가서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대장, 이리 나와서 칼로 겨누어 봅시다.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간음하는 것도 상관의 직책에 있습니까? 옥채유는 드디어 포도대장의 방 앞에서 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자 옥채유가 다시 음성을 높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 같은 놈은 칼로 처단하는 수밖에 없다. 빨리 칼을 들어라. 그리고 나와 생사를 가르자.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저놈을 붙잡아서 처치해라. 포도대장 서경서의 호통 소리에 포교들이 옥채유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그놈은 상관을 모욕한 놈이다. 뒷산으로 끌고 가 죽인 다음 결과를 보고하라. 그러자 옥채유는 포교들에게 묶이면서 발악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벼락을 맞아 죽을 놈아.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수를 갖고야 말 테다. 그리고 듣거라. 너 같은 부정한 계집도 그냥 두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그는 뒷산으로 끌려갔고 얼마 후에 포교들이 피 묻은 칼을 가져다가 대장에게 바쳤어요. 그래, 그놈의 피가 이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알았다. 수고들 했다. 그렇게 옥채유는 한을 품고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난 오늘 그가 갑자기 귀신처럼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아내였던 주씨가 그리 놀랄 수밖에요.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촛불이 꺼지면서 방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뭔가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던 성욱이 의식을 회복하며 가늘게 눈을 떴을 땐 눈앞에서 환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후,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 주위를 살피니 자기가 큰 강가에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지? 그는 간밤에 겪은 일이 마치 꿈속에서 있었던 일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없이 주씨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포도대장 서경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 성욱이 아닌가? 예, 대장님.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옥채유란 귀신과 싸웠을 뿐입니다. 옥채유를 본 것이 확실한 것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마님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만 가보거라. 그렇게 말을 마친 서경서는 포교들에게 마을을 수색해 흑두괴안을 찾으라 명하였어요. 검은 복면을 쓴 개안이 옥채유라지. 글쎄, 그렇다는군. 그렇게 포교들이 흑두괴안을 찾기 위해 어둠이 내릴 때까지 마을을 수색하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 한동안 서성대기만 하다가 수색을 중단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포도대장은 소실을 껴안은 채 방 안에서 보고를 듣고는 주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몸종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소. 네, 그런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따금 벽장에 넣어둔 헌옷 나부랭이와 음식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려.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듯한데. 하여 주씨의 집에는 그날부터 포교들의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포도청으로 나졸 성욱이가 서경서를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로 왔나? 다름이 아니었고 그 흑두의 귀신 말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귀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나? 마님께서 의복과 음식이 종종 없어진다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수상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나이는 지하실에서 몰래 숨어 살았고 누군가가 의복과 음식을 몰래 갖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구만. 알았네. 그만 가보게. 그날 이후로 흑두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주변 마을의 인심은 매우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도대장이 심약해진 소실 주씨를 위로할 겸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녁밥을 함께 먹고 대장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안색도 안 좋고 말수도 부쩍 줄었구려. 황송할 뿐입니다. 옥채유에 대한 세상 소문은 어떠하오? 대감은 모르시겠지만 장안이 온통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봤자지. 뭐 별일 있으려고. 그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자 포도대장 서경서는 또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리다. 그렇잖아도 혼자 무서웠는데 잘 되었네요. 바로 그때였어요. 느닷없이 벽장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남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 잠이 제대로 오겠느냐? 그 소리에 소실은 깜짝 놀라며 서경서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경서 역시 너무 놀라 한동안 떨고만 있다가 머리맡에 놓여있는 큰 칼을 뽑아들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정체를 밝히거라.
글쎄, 이미 내게 죽은 몸이니 사람일 수는 없겠지. 그 말에 포도대장은 등골에 차가운 땀이 주욱 흐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은 옥체유란 말이냐? 그렇다. 내 놈에게 억울하게 죽은 바로 그 옥체유다. 그럼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이 귀신 같은 놈아. 하며 서경서가 벽장을 향해 칼을 겨누었어요. 그러자 벽장 안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이어서 벽장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방바닥으로 내려서는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오냐 이놈. 한번 붙어보자. 하고 소리치면서 서경서가 흑두괴한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흑두괴한의 칼이 먼저 번쩍하면서 포도대장의 상투를 잘라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소실주 씨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에 포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여 그날부터 서경서는 얼굴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국의 포도대장이 귀신과 싸우다가 상투가 잘렸다는 소문이 온 장 안에 퍼졌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귀신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에게 당했다는 죄목으로 그만 박탈파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홀로 남은 소실주 씨는 악몽과 무서움에 벌벌 떨다 스스로 자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후 백인추라는 이가 새로 포도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포도대장이 된 백인추는 부임 첫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반드시 흑두귀신을 잡고야 말겠다. 그렇게 굳은 결의를 표시하며 물샐 틈 없는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앞으로 익명의 편지 한 장이 날아 들어왔어요. 백인추는 그 편지를 읽어 나가다가 쏘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대장님, 요즘 대단히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대장님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 저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 옥체유였던 것입니다. 서경서가 저를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을 때 동료였던 포교들 중에 하나가 저를 죽일 까닭이 없다고 하면서 칼로 자기의 팔을 찔러서 나온 피를 서경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경서는 그것이 제가 죽으면서 흘린 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산속으로 도망쳐 4년 동안 원수를 갚기 위해 검수를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였고 서경서도 제가 처치해서 방에다 거꾸로 매달아 놓았으니 지금쯤은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모든 걸 끝내려 합니다. 부디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시길 바라옵니다. 그렇게 긴 편지를 다 읽고 난 포도대장은 즉시 부하들을 동원시켜 강물에 빠져 죽은 옥체유의 시체를 건져오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서경서의 집에 갔었던 포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경서는 이미 다량의 출혈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여 새로 부임한 포도대장 백인추는 옥체유의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서경서의 죄상을 상부에 보고하여 너무나도 이상했던 흑두귀신의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